그 사업을 고안할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이제 때려맞게 되면서 이제 조선소들의 아킬레스건이 된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전에 사전 예고해드린 대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던 국내 조선업이 갑자기 주저앉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실제 조선업의 현재 분위기, 그리고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설까지 조선주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다 털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튼간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본 영상은 오른쪽 상단부에 카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서 이어지는 얘기니까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본 영상은 잠깐 멈추신 후에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주 두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 장기불황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되면서 이 여파는 슬슬 대형 조선소들에게도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건재하던 빅3 조선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이 대형 조선소들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생존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업을 고안할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 피해가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이제 때려맞게 되면서 이제 조선소들의 아킬레스건이 된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해양 플랜트죠. 국내 빅3 조선소는 이 해양 플랜트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동아줄로 여기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0년에서 이제 2014년을 가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뭐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항공업계와 조선업계가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조선 쪽과 항공 쪽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전 개발 업체들은 고유가에서 개발을 할 때 수지타산이 맞으므로 국제 유가가 비쌀 시에 유전 개발과 관련한 해양 플랜트 발주라든가 시추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제 자원 등을 이동시킬 운반선 등 뭐 이런 배들에 대한 발주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선박업계 입장에서는 고유가가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저유가 시에는 이제 유전 개발 단가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발주 나왔던 해양 플랜트와 배들조차도 발주 취소가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원가 비중에서 연료 유류비가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저유가 시에는 항공사 영업 이익률이 증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유가가 유리하게 되는 거죠. 뭐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2010년에서 2014년을 가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석유 시추 관련 해양 플랜트, 뭐 드릴십이라든가 뭐 FPSO 등이 있겠네요. 이런 물량들의 발주가 이제 시장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드릴십은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이고, 뭐 FPSO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로 배의 형태는 아닌데 이제 해상에 설치되는 복합 구조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각 프로젝트당 드릴십은 약 7천억 원대, FPSO도 약 2조 원대에 형성되어 있죠. 국내 조선소 이제 빅3는 이제 고가, 즉 비싼 선박은 곧 고부가 가치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험이 없어요. 국내에서 해양 플랜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수주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적도 없는 국내 조선소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주를 한 거냐? 뭐 사실 조선사업 등에서 국내 빅3 조선소가 이름을 날리면서 이제 쌓은 명성과 영업력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요것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데요. 마치 중국이 몇 년 전부터 한국 조선업을 제치고 국가별 수주 실적 1위를 차지해왔던 그 전략과 동일한데요. 뭐 결국 2018년에 드디어 한국이 수주 실적
세계적 1위를 재탈환했지만 뭐 어쨌거나 여튼간에 그 수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전략이 뭐냐? 저가 입찰이죠. 저가로 들이대는 거예요. 일단 수주했던 실적이 없잖아요, 해양 플랜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계산이 안 되고 일단 수주가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는 거죠. 사실 뭐 그것도 지나고 나서야 무리라는 걸 알았지 실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그 입찰 당시에는 저가인지 고가인지 알겠습니까? 실제 해양 플랜트를 짓다 보니까 이제 개정 작업, 그러니까 리비전이죠. 그것들에 대한 설계 생산 공수, 추가 자재비 등 보통 실적이 있으면 이런 비용도 수주 비용에 포함되어 이제 입찰 단가가 이제 산정이 되는데 수주 당시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지출되고 결국 나중에는 돈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또한 해양 플랜트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 계약 납기 또한 실효성이 없고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납기 지연에 대한 지체 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서 지체 상금, LD라고도 하는데 이제 Liquidated Damages라고 하는데요. 뭐 이 지체 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 기한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뭐 무제한인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무서운 게 뭐냐면 심할 경우는 수주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 지체 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주 계약 후에 건조를 하는, 즉 실전에 돌입하면 계약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으니까 일단 짓기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설계해 본 적이 없고 처음 짓는 거잖아요. 해양 플랜트는 지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외 제작사들의 도면을 사서 짓습니다. 내가 그린 도면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 설계를 처음 하는데 제대로 되겠나요? 제대로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잘못된 설계로 만들어지는 해양 플랜트의 품질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일 테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국내 조선소 빅3 기업들의 야심찼던 계획, 해양 플랜트로 어려운 조선업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라는 그 계획은 납기 지연, 품질 저하, 비용 증가 등의 여러 사유로 수주원대의 대규모 적자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조선 빅3가 결국엔 회사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양 플랜트로 결정타를 맞으면서 조선소들이 넉다운이 된 상태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유가가 2015년 들어오면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조선소들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이제 기술을 축적했거나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가 발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가뭄에 콩나듯이 몇 건 나와도 국내 조선소들은 수주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 이후로 삼성중공업은 2건, 현대중공업은 1건,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실적이 없네요. 일이 없으니 애써 키운 해양 플랜트 인력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해양 플랜트의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희망퇴직을 시행하거나 뭐 조선 분야 등 타 사업부로 보내는 거죠. 기껏 키웠더니 인력 관리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양 플랜트에서 제대로 급소를 때려맞은 국내 빅3 조선소들은 그나마 믿을 게 조선사업이었는데 2015년부터 국제 유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신규 선박도 발주가 잘 안 나오게 되고 나와도 이마저도 중국, 일본 등의 물량을 뺏기게 됩니다. 세계 조선업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중국과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조선소 통폐합, 자국 조선소에 발주내는 해운업체의 금융보조금 지원, 초저리 금리 대출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거시적인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 각각의 정부는 이제 자국 조선업을 지원했던 이제 세부 디테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여튼간에 한국 조선업이 때려맞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은 치고 나가게 지원을 했다라는 건 사실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한국 조선업 중국의 수주 실적을 역전당하다 국내 조선업의 위기인가? 뭐 이런 뉴스를 한창 보실 때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뭐 여기서 조금 팩트를 좀 얘기하자면 한국 조선소가 자신 있어 하는 고부가 가치선 뭐 LNG라든가 뭐 이런 선박들이 많이 발주가 나왔는데 중국이나 일본에 뺏긴 뭐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저유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발주가 나와도 이제 저부가 가치 선박들 뭐 벌크선이라든가 유주선 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였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특히 뭐 중국 이런 국가들이 치고 나갔다 뭐 요렇게 상황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빅3 조선소가 한참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때가 어땠냐면 구체적인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있는데요. 예전에 안성기 씨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라고 화면에서 이제 썰을 풀면서 나온 CF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한 CF 등으로 이제 안정적이고 탄탄한 이미지를 만든 회사였던 현대중공업이었지만 창립 이래 처음으로 2015년부터인가 해서 엄청난 수의 직원들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2017년 12월 말에 1조 2,8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하게 되고 현대중공업 주가는 장중 최저가 91,842원을 찍기도 하게 되죠. 대우조선해양 또한 부실이 지속되면서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하게 되고 한국산업은행 등의 채권단이 4.2조 원대의 긴급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대우조선해양은 5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자행하게 되고 결국엔 주식이 거래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자율협약, 워크아웃, 피플랜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시작됐던 게 사실이죠.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 재조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당시 각종 채권자들 하는 여러 은행들, 투자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보유 채권이 출자 전환되었고 유상증자 3자 배정 할당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출자 전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출이란 글자는 이제 부채, 여기선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출의 출 여기서 따온 거고 이제 자라는 글자는 이제 자본의 자를 따온 것으로 대출을 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출, 자, 전환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의 디테일한 의미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시행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설명할 때 좀 더 썰을 풀어볼게요. 다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안으로 돌아가서 썰을 풀어보면 문제는 기준가로 산정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거래재개 시초가가 제3자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44,800원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알토란 같은 기업 상태도 아니었고 부실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상태에서 거래 재개만 된다면 기존에 이제 묶여있던 주주들은 모두 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즉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데 그 출자 전환 발행가액을 그렇게 높게 정한 거예요. 당시 채권단에서는 과하게 높게 설정된 금액에 반발하였으나 대우조선해양의 거래를 재개시키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라는 어떤 대의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까라고 하니까 깐 거예요. 결국에는 당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17년 12월 말에는 13,800원까지 갔었죠. 그렇게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대응한 거였고 채권단은 당시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금용도 있긴 했지만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좀 씁쓸해지긴 하는데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삼성중공업 또한 이제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지속되다 보니까 2016년 11월 1조 1,400억 원 유상증자에 이어서 1년 만인 17년 말에 1조 5,6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공시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유상증자가 이제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렸죠. 최근까지도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18년 7월에는 그 삼성중공업 주가가 장중 최저가 5,930원을 찍기도 했었네요. 인력 구조조정 또한 계속되고 있고 희망퇴직 또한 실시하고 있죠. 사실 이건 삼성중공업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전에 돌던 찌라시가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이 무산되고 이제 적자폭이 계속되는 등 이제 경영위기가 계속되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이제 방산화학 분야였던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한화와 롯데에 매각하면서 삼성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비핵심 사업은 깔끔하게 정리한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삼성중공업이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중공업도 정리하지 않겠냐라는 썰이 시장에서 돌았었는데요. 지금은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여튼간에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바닥,
침체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조선사들의 상황도 길고 긴 터널을 지나 현재 점점 살아나는 기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현재 조선업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 언론에서는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실제 조선업 현재 분위기,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조선업 시리즈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전부 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털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네요. 어쨌거나 다음 영상에서 다음 썰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였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배워서 현재와 비교해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조선주 미래주가 또한 예측할 수 있을란가는 봐야겠네요. 어쨌거나 다음 영상도 기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